저희들을 대표해서, 민중을 대표해서 TV에서, 거리에서, 현장에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면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주항공을 탔는데요. 비행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날씨였습니다. 지금 내륙 지방에는 엄청난 폭우가 실제로 쏟아졌고, 그래서 날씨가 되게 험악하긴 했었습니다. 제주에 내리니까 너무나 하창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뭐 앞서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거리의 변호사에서 거리의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권영국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인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 이제 대선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따가 아마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다 찍으신 분들일 겁니다. 아니면 아마 여기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서울에서 민주노동당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임총장, 사무총장이 되신 분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호성 사무총장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 보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제가 잘 보여놔야 대표가 일하기가 편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진보 정치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사람들 그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TV톤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제가 어디를 가면 권영국 후보, 권영국이다 이런 반응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대선이 그동안 광장에서 외쳤던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던 그 후보에 대한 인식이 바로 진보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0.98%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적은 표를 이것을 찍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총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상위 0.98%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의 상위 0.98%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누구와 함께? 권영국과 함께. 맞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22대 총선, 여러분들 작년 22대 총선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원내에 있던 정의당이 2012년에 아마 원내 진입을 했는 원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데 13년 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었고, 비례대표 출마해서
여기에 내려왔었습니다. 기호 4번. 기호 4번인가? 그건 아니고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를 했고, 여기 이제 우리 김호김 제주도당 전 위원장님이 기호 6번으로 농민 후보로 5번이었어요? 자꾸 강등을 시키려고 해. 아마 정당 중에 그 기호 5번 농민 후보에게 비례대표 순위를 준 것은 매우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정당 중에 유일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악전고투 속에서 총선을 치렀는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죠. 그때의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저는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란 불법 계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저한테 숙명처럼 대선을 후보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 아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6글자를 보시면서 뭘 떠올렸을까? 아마 1980년 5.18 민주항쟁, 그 피로 얼룩졌던 비상계엄 선포를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죠. 두려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가장 저한테 걱정거리는, 야, 이러다 보면 또 대선 나가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라는 걱정 가지고 사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대선을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내부적인 논란도 되게 컸죠. 왜냐하면 정의당 그때 무려 30억에 가까운 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선거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전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본주의 선거가 갖고 있는 가장 폐단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선거가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매우 모범이 있었죠. 재정은 없었으나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돈도 모이는구나. 역시 마음이 가는데 돈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죠.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TV토론 1차 토론 나오고 난 뒤에 검색어 1위를 등극을 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검색어 1위가 안 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포털에서 검색어 1위를 얻는 영광을 얻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권영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호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도 그때 한번 내려와서 대선 기간에 내려와서 했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잖아요. 놀라운 이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저는 TV 토론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역 대합실 가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했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월 18일 1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차역을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의 이제 TV 토론을 끝난 뒤에는 서로 이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줄을 서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당선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빠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선거는 자기 착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나게 하죠. 안 그러면 선거를 자기가 되게 이제 얼굴 찌푸리가 있거나 하면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될 것처럼 생각해야 이 선거판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TV 토론 잘 봤습니다. 정말 토론은 그렇게 해야죠. 선택지를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여기서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선택지를 줘서 고맙다고. 근데 저를 찍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할 때, 야, 이 정도면 나는 다시 TV에 토론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득표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TV 토론 나가려면 얼마를 득표해야 돼요? 예,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네. 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그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주도가 권영국 후보에게는 그리고 민주노동당에게는 되게 힘을 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야 돼요. 물론 3%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4%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됐잖아요. 과연 이 대선은 이번에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 물론 이제 TV 토론에 그 출전할 수 있는 TV 토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이 이름을 바꾸어서 민주정의당 이름 나왔을 때 이 한 정당에서 출마한 거냐? 그게 아니었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름이 깁니다. 가자평등으로 사회대전한 대선연대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연대회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번 대선이 파면되고 바로 다음 날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만들어졌냐? 이거 아닙니다. 한 1년 전에 우리가 22대 총선에서 이제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이제 폐허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정의당에 보여주는 시선은 정말로 싸늘했습니다. 그건 아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출범하고 뗄 수 없는 관계, 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당을 모든 이제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비토하는 분위기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2대 총선은 정확하게 보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의 이 틀과 그리고 위성정당을 거부했던 진보정당이 자기의 독자 생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크게 실험을 했던 총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대 양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그 가치를 버리지 않았던 이제 정의당은 원외로 밀려난 거죠. 이러면서 독자적 진보 정치를 희망했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두 이제 원외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외 정당이 되니까 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방송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식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장 먼저 제가 노동당하고 녹색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같이 만나자.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 아마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색깔이 어때요? 신호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호등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초기에 이제 적어도 이렇게 작아진, 갈라져서 너무나 작아진 진보 정당이 같이 모이지 않으면 진보 정치는 이제 자기의 진로를 모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다른 당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서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갈라져 있던 이제 이 진보 정당들이 집회를 가든 기자회견을 가든 노란색, 빨간색, 녹색을 요 세 옷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노동조합도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집회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서로 갈라져 있던 이런 분위기가 모여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충분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 연대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뭘까?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집들이 너무 세요. 이런 단체들이. 왜냐하면 독자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고집이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대 총선에서 이제 두 번째 드디어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여러 산별노조들이 이제 있었죠.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성노조, 보건의료노조. 이 네 개의 노조가 비례위성정당은 우리 헌법에 있는 국회의 비례성을 실제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반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녹색정의당하고 또 노동당 따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지지를 선언했던 이제 산별노조 등등이 해서 여기 이제 연대회의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대선 연대회에 참여했던 이런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좀 알겠죠. 근데 밑에는 잘 모르겠죠. 네, 주로 우리나라 이제 좌파 운동을 주로 했던 이런 이제 노동 정치 단체 등등이 이제 여기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말 많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정당이 3개, 그리고 산별노조, 전국적인 산별노조가 4개가 있고 민주노총 내에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주본부가 있잖아요. 예, 등등 해서 7개 지역본부가 함께 했습니다. 제주본부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주로 이제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이제 그 단체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대회의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2대 대선을 더 이상 따로 해서는 대선 출마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번에 갈라져 있던 진보 정치를 다시 모아서 세력화의 토대를 다시 시작해보자. 이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보수양당 체제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보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세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제 내부 논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2017년에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혁에 실패합니다.
당시에 촛불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개혁에 실패하면서 이 보수 양당 체제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양쪽으로 훨씬 더 갈라놓는 이런 이제 잘못된 태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체제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일단 보수 양당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우리는 목적을 두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보적인 운동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이제 사회정치 개혁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슬로건이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함께 사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의 진보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있는 건 이제 함께 사는 사회 이게 좀 너무 밋밋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차별 없는 사회 여기 제주도에는 뭘 걸었어요? 가라업자입니까? 아니면 다 걸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선호했던 그 가장 좋은 슬로건은 사실 요거였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사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든 내가 부자든 아니든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세상 이 세상이 좋아서 저는 이제 요걸 가장 좋아했긴 했는데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도 너무 좀 평이하다 이런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후보 경선을 벌였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 썼던 이제 구호가 바로 가라업자 불평등 세상이었습니다. 이 가라업자 불평등 세상 마음에 들었습니까? 네. 이거 채택하자고 할 때 우리 당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도대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경사회야? 무슨 1960년대야? 갈아엎기 뭘 갈아엎어? 네. 도저히 이건 이제 못 쓴다 했는데 엄청난 논란을 벌이고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각광을 받는 구호가 됐습니다. 실제로 시민들한테도 이 가라업자 불평등 세상이 매우 인상 깊게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논란이 가장 많은 무언가를 채택해라. 그러면 된다. 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됐죠. 자, 대선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이제 그 후보를 합의 추대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후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예, 저를 추대해 줄 것이라고. 네, 착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처해 있는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녹색 운동을 열심히 했어. 환경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근데 그분은 노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주 흔쾌히 그래 우리 후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 걸친 팔방미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합의 추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이제 합의 추대를 하지 못하고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많지도 않은 그 단체들이 하면서 후보를 합의도 못해 이런 이제 또 내부적인 정서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이제 합의 추대를 못하는 것을 여전히 진보 정치가 분열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이제 내부적인 비판이 있어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선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정의당 대표가 유리합니까? 아니죠. 민주노총이 지금 조합원이 몇 명 얼마예요? 한 120만 된다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이건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하고 경선을 치렀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예상을 하기로는 민주노총에 대한 조직이 좀 제대로 탄탄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승부를 가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했는데 결과는 역시 이제 정의당의 그 정당이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이제 부분으로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후보 선출이 됩니다. 속으로는 제발 내가 되지 마라, 내가 되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권력 의지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혁 의지는 1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 정치권에 저처럼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윤석열은 예외하고 이 사람은 오로지 권력 의지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어서 손바닥에 뭘 쓰고 나왔죠? 여러분? 네. 저는 뭘 쓰고 나왔죠? 네. 이제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제 난관이 발생합니다. 당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연대회의에서 처음부터 이거는 꼭 버릴 수가 없어. 이건 꼭 해야 돼. 전제를 제가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정의당이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TV토론. TV토론을 꼭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TV토론을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전국을 20 며칠 동안 돌아다녀 봐야 몇 명을 만날 것 같아요? 네. 아마 10,000명도 제대로 못 만날 겁니다. 근데 TV 토론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몇 명을 만나요? 아마 시청률이 한 20% 정도 됐다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잖아요. 한 1,000만 정도는 TV 토론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TV 토론을 나가느냐 안 나가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전에 이제 대선에 몇몇 진보 정당들이 나갔죠. 그런데 TV 토론에 나올 수 없는 이제 후보가 득표가 몇 %였을까요? 0.09%.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공약이 나빠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약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선거는 인지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찍어줄 수가 있을까요? 못 찍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연대단체들이 대단히 문제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후보도 보니까 경선을 하면 누가 될 것 같아? 정의당이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게 예상이 됐고 두 번째는 당명도 또 정의당을 쓰면 이건 완전히 정의당 선거지 무슨 연대회의의 공동선거야.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문제의식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명을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게 쉬운 건가요? 이미 이제 물론 이제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는 건 그렇게 미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10몇 년 동안 정당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비판을 받아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그 이름 속에 자기 정체성이 사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꾸지 않으면 이 연대 선거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명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내 이제 이 관철을 시키게 되는데 뭐 이건 이제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바뀌게 되죠. 다만 이제 이 민주노동당이 노동당하고 이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약속했던 것은 대선이 끝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당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만 플랫폼 정당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절차를 밟겠다. 연대회의의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대의원 대회를 지금 소집해 둔 상태입니다. 당명은 어디서 개정한다? 예, 대의원 당대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씀드리고 TV 토론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TV 토론 전에는 저는 완전히 무명이었다가 1차 TV 토론 하고 나온 뒤에 일약 이제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딱 들어맞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 반응들이 언론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전에는 그 언론에서 저하고 인터뷰하자는 게 우리가 애걸복걸 안 하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인터뷰하자고 몰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루에 8번이나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걸 위상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레드카드. 젊은 분들은 레드카드 인상이 되게 깊었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김문수를 엄청나게 이제 혼을 냈다는 거예요. 악수를 거부한가? 네. 그러니까 악수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되게 크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지지난 주에 제 모교 중학교를 찾아갔었거든요. 네, 제 모교는 여러분들 문경세제 아시죠? 네, 문경시에 있는 문경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우리 후배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가 창문으로 제가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후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싶어서. 근데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우와, 권영국 후보다 해가지고. 네, 수업 도중에 막 뛰어나와서 저보고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 하나같이 레드카드 써주세요.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빨간색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악수를 거부했는데 그 악수 거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댓글이 들어온 줄 아세요? 이 무례한 놈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포용을 못해? 그래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해? 뭐 등등 해가지고 주로 아마 김문수 후보 측의 댓글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타파 기자였던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러 들어왔을 때 X를 표시하고 거부를 하니까 그걸 보고 그 기자는 너무나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표시를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요 근래 정치인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태도가 대단히 예의 바르면서도 너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네, 이거 제 자랑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꼭 보면 이제 앞에서는 막 우리가 뭐 국회 국정감사하고 이러면 가장 자기가 선명한 것처럼 막 정인 불러내서 엄청나게 막 뭐라 하고 꾸중하고 지잡도 다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악수부터 합니다. 악수부터.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물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하기 싫었던 것은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정치 문법은 참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건 동의해 주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평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실패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좀 동의를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가 몇 가지 실패를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법 얘기를 끄집어냈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정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되게 좀 공중파를 보는 이제 TV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거지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추진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죠.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공약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997년 DJ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그 총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물었죠. 28년 동안 강산이 3번이나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예요? 강선우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줄줄이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가 사실 이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8시 반까지 하고 질문? 몇 시에 끝나야 되죠? 9시 반에 끝나면 돼요? 네, 그렇군요. 시간 많네. 네. 질문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질문 나오면 겁나더라고, 요즘. 네네. 질문이 굉장히 매섭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답변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득표는 0.98, 34만 4,150명.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상위 0.98%. 너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네. 그런데 제가 0.98 새벽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는 출구조사가 1.3%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굉장히 소수의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1.3%보다는 높겠지. 적어도 2%는 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깨어났는데 웬걸 0.98이 있는 거예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가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보여줬던 그 반응은 뭐야?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들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야, 날이 밝으면 이제 집 밖을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후원금이 세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보차장이 전해주는 보통 이제 송금을 하면서 거기에 짤막짤막하게 자기 이름이든 뭐 이 멱자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미안합니다. 네, 대신 후원금 보냅니다. 다음에 나와주세요. 다음에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찍어주고 다음이야. 네, 하여튼 이런 메시지가 무려 16,000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억 가량이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실 이건 이제 민주당에 들어온 거하고 비교하면 뭐 잼도 안 되죠. 거기는 하루 만에 29억이 다 채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5억을 넣은 사람들이 갑부가 넣은 게 아니에요. 그 금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몇만 원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영국 후보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미안하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도 위안을 좀 받고는 있는데, 제가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렇게 호응을 해줬던 게 표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이 신뢰를 주지 못했던 점이 큰 거죠. 적어도 내가 이 정당에 표를 줬을 때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능감을 줄 수 있어. 내가 믿고 찍을 수 있어. 이걸 해오지 못한 진보정치의 과오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안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미안해야 하는 관계가 됐죠. 이 미안해야 하는 관계가 서로 이제 안 미안한 관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거죠.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이런 이제 표현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부채가 30억인데 왜 돈이 필요 없어? 돈도 필요하고 표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욕심도 많죠. 그죠? 네.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무도한 권력자가 우리의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한시도 행복할 수 없다. 끌어내려야 돼.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일치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내리죠. 그런데 그때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광장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 퇴진만을 외친 게 아닙니다. 더 뭘 외쳤어요? 사회를 크게 개혁하라. 우리 사회를 바꾸라. 나의 삶을 바꿔달라. 나의 삶을 바꾸자. 왜? 나는 차별받고 있고 우리의 사회적 양극화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어. 이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어. 그래서 사회를 대전환하자,
체제를 전환하자,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힘을 얻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팬클럽의 문화가, 그 응원봉의 문화가 집회 시위의 문화로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떠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붉은 악마가 나중에 이 집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녹화를 앞두고 밤을 새서 그 촬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 한겨울에도 농성을 하잖아요. 거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이 문화가 농성의 문화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스스로 체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한 30년 동안을 거리에서 지내고 농성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농성장에 앉잖아요. 화장실을 안 가. 이미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농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 먹을 걸 다 싸와. 그래서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나눠 먹어.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은 이제 반성을 했죠. 저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맞죠? 우리 2030 여성 여러분 맞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인사가 있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전 게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걸 광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기억에도 성소수자들 발언이 제일 많았던 기억이 나요. 나와서 항상 보면 자기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광부의 아들이고 저는 이성애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매우 평등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두 번의 이제 매우 쓰라린 이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광장을 메웠던 주도 세력이 그러면 우리의 제도 정치의 주체로 세력화되었느냐? 안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가 진보정당의 대표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보수정당, 지금 중도보수라고 했잖아요. 극우 세력에 포획된 수구, 김문수. 그리고 김문수보다 훨씬 더 반동적인, 여러분 아마 이준석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갈라치기의 명소예요. 말꼬리 잡아서 언론 대응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노동의 목소리가 나올 걸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판이 너무 끔찍했던 거야. 2030의 광장은 정말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소수자, 이런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제도 정치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정치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제도의 문제도 심각한 거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꼬라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위험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여러 통의 편지가 왔는데 여기에 고뇌가 그 편지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후보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후보님께 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윤석열의 제2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찍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후원금 보내드립니다. 이 편지, 이런 편지가 여러 통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번 대선이 사실 이제 뭐 되게 차이가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막판에 이제 이준석이하고 같이 통합을 하냐 마냐, 단일화 마냐 이런 얘기들이 거의 한 중반이 좀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실제인 것처럼 막 이야기됐죠. 그러면서 훨씬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였고, 그 다음에 아까 진보연합 대선이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사실 가장 이번 선거에서 우리 내부적인 평가는 그동안 갈라져 왔던 진보 세력들이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갈라졌던 부분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 대선을 치른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사실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결국 이게 있는 거죠. 그동안 진보 정치 지지 기반이 이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반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서 꽤 높은 이제 득표 6% 뭐 이렇게 나갈 때 그래도 몰표를 준 세력은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동자 지역도 1%가 안 되는 지역들이 수두룩 나오죠. 네. 그만큼 이제 노동 중심의 정치라는 것이 무너져 왔다라는 것이 확인됐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득표율은 매우 이렇게 낮은 득표율이긴 했지만 그런데 정서가 바뀌었어요. 이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진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어제 그 대선 경찰청 앞에서 그 기자회견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한 10대 명이 떼거리를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저를 기억해 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인증사진 찍어 라고 했더니 우와,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이제 그 여러 직장인들이 매우 이제 유심히 보고 실제로 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 진보 정치에 대한 존재감을 이제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번 대선에서 진보 정치가 남긴 하나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다. 근데 과연 이제 이 정서를 실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세력으로 어떻게 이어 나갈지가 대단히 이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비판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김문수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싸납게 대하더니 왜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좋은 낯으로 대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는 실제로 이제 이 보수 양당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단히 대립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이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데 이 후보의 공약은 어땠습니까? 이 10대 공약은 되게 좋았다는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정리했을까요? 네, 권영국 후보가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정책팀의 흉을 가지고 실제로 문장으로 따듬기까지의 이제 역할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진보 정치가 어떤 사회 비전을 내세울 거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체제를 추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뉴욕인가요? 그 시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람 맘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30대던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선에 나올 수가 없어. 왜요? 나이 때문에. 헌법에 40세로 돼 있어. 이 개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 후보가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이걸 내세운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죠.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가장 공을 들였던 건 결국은 무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1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7번 이 공약도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경제가 정말로 이제 수탈적 경제 구조로 다 재편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불평등, 이 격차가 사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돼 버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탈적 경제 구조를 어떤 식으로 공생경제로 만들 거냐는 정말로 그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광장에서 시민들은 광장 민주주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에 들어가면 아직도 여전히 투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시민주권을 강화한다, 결선 투표, 또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자, 노동 현실에서 보면 그냥 우리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간 이건 1,500만은 조금 과할 수는 있는데 약 한 1,300만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전쟁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1954년, 3년.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분신을 하죠. 자, 그때로부터 5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1,500만, 1,300만이 된다? 이게 도대체 현실이야?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계보인데 우리나라 경제활동과 한 3천, 실업자 합쳐서 요 정도 되는데 요 통계는 사실 이제 좀 이게 비임금 근로자가 줄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장이나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한 840만 돼요. 그런데 여기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프리랜서 플랫폼 거기 휴대폰에 들어가가지고 뭐 앱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일거리 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저기 뭐 검수하시러 오시는 분들, 또 빨간 펜 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특수고용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용역계약, 위탁계약 뭐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를 못해. 이 인구가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이 비정규 노동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860만쯤 되는데, 자 보시면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 비임금 노동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분들이 전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대상도 안 돼. 4대 보험, 고용보험도 대상도 안 돼. 산재도 일부만 적용돼.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도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쿠팡의 배달 노동자들이 며칠을 일해요? 휴일 안 쉽니다. 매일 일합니다. 완전히 법에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보호할 법이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TV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가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초단시간 노동자, 그 다음에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아요. 여기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해도 가산수당 안 줍니다. 해고돼도 해고를 다툴 수 없어요. 이분들은. 심각한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180, 뭐 380, 이게 합치면 한 560, 여기 860 다음에 한 1300, 1400 가량 된다. 경제활동 인구 3천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믿겨지세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이 이미 불평등이 건널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다. 이 자본의 독점이 얼마만큼 진행됐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이제 무권리 상태가 있느냐를 보시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정말 차이가 납니다. 노동조합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을까? 우리는 보통은 지금 전체 노동자의 13에서 14%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디서 주로 조직되어 있냐? 보세요. 공공기관은 70%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럽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 전체 조직률이 한 70% 되거든요. 공공기관은 그 수준 따라갔어. 그런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한번 보시죠.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30명 미만 업체가 임금 노동자가 1200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 수를 보세요. 0.1%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주로 몰려 있냐? 300명 이상입니다. 이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37%의 조직률이 있습니다. 이걸 평균 내가지고 한 13%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이제 지금 노동자들의 뭐 파업하면 노동자들이 기종노조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규모가 크고 이런 데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지금 이게 현실이다. 이거 보니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와요? 네, 들어오죠.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대선 이후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진보 정치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0대 공약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공약은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약을
우리는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죠.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여론을 작업하고 가장 선명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잘 해야만 진보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죠.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 이런 게 있다.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금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번 여름에 그 열대야가 훨씬 더 빨리 왔어요.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정의 문제, 소수자 문제, 소수자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왜 우리가 차별금지라고 하면 꼭 동성애만 얘기를 할까? 정말로 부당해요. 여러분들 차별 받는 게 자기 성적인 성별 정체성에 국한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학벌, 장애, 지역, 인종, 국적, 종교, 또 뭐가 있어요? 뭐요? 직업. 네. 나이. 그 다음에 고용 형태. 고용 형태 아까 보여드렸죠.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또는 비임금 노동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차이를 가지고 매우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다시 사회적 이슈로 띄어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이나 이런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제대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체 제주시가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읍면 단위에서 정말 이런 돌봄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제 추진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꽤 많이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처음에 이제 선거 직후보다 지금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의지를 좀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 당선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대북 방송 중단. 접경지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귀신 소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실제로 접경지에 있던 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폭염 이번에 막 사람이 죽었죠. 이것도 사실 좀 늦은 건데, 그 규제위원회에서 폭염 휴식권을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줘라. 이게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걸 이제 그 개정을 했는데 규제위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이걸 이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란 세력 정권 하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규제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면 일정 부분 뭔가 이제 그 내란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내란 정책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폭염 휴식권을 부여하라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정무수석이 저를 찾아와 이제 내방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빨리 하라고 지적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염 대책이었습니다. 요거 규제위가 반대한 거 이거 빨리 철회시키고 시행하도록 해라.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서 철회시킨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왜 복수가 안 나올까? 네.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진보정치 연대 전략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번 대선을 공동으로 치렀습니다. 그동안 분열로 망하던 이 진보정치가 다시 전부는 아니지만 다시 하나의 연대체를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진보정치에 가야 할 길도 더 이상 분열하고 갈라지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이 연합정치를 어떤 식으로 잘 이끌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이자 제대로 풀어야 될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만들어져 있던 권영구 후보 선대위를 지역연대회의로 전환시켜서 일상적인 사업을 함께하는 그것을 계속 어렵더라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달라. 이걸 이제 주문하고 있고 계속 검토하면서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명 개정은 아까 원래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과연 우리가 열심히 뭉친다고만 해서 잘 될 거냐?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정치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지역 정당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정당이 지금 바로 통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당을 가지고 선거를 칠 수 있도록 선거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재명이 돼 윤석열이 돼 이 두 가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1, 2등을 뽑는 선거, 이 걸선 투표를 해야 진보 정치가 살아난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 보세요. 300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농민 국회의원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다고 하던데? 한 명 있죠? 아, 농민 후보로 잘 치지를 않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있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자 후보는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잘 모르지만 민주당에 보면 한국노총 소속의 노총위원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아주 중소 영세 상인 중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후보로 국회의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애인 등등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국회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더라. 대신에 누가 많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왜 이렇게 많아? 50명이 있어, 50명이. 예. 바꿔야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정치개혁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런 것을 이제 숙제로 안고 우리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길어졌군요.